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6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외교관으로서의 북한 권력 내부를 오랫동안 직접 들여다본 경험담을 책으로 써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 최근 발간하신 책의 내용과 발언들이 뭐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요. 네. 예. 자,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제가 평가해 본다면 예. 뭐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가 기존의 대북 정책 원칙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뒤로 후퇴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집권한 초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입장을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화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고 온 이후에 말을 종합해 보면 예.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그런 문제는 서명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그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하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가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2번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2번 만났지만은 제 개인 판단에서는 누구도 김정은에게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무조건 CBID 방향으로 가야만이 세계가 믿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김정은한테 얘기해 줬느냐. 이 문제가 약간 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트럼프만이 이번에 만나서 김정은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조치를 취해야만이 미국도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데 지금 국면에 대한 평가를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미국 쪽과의 협상은 김영철이 사실상 전담을 하고 있고 외교관들은 가끔씩 등장하는 조연급으로 좀 활동을 한 최선이라든지 김계관 담화도 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의 협상 전술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겁니까? 외교관들이 뒤로 좀 빠져 있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제일 불안한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 불안한 요소를 만약 북한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면 남북 관계는 당연히 대남 라인인 김영철 라인이 관할하고 예. 미북 관계는 당연히 이영호, 김계관, 최선희 라인이 관할해가지고 이것이 김정은한테 집중돼서 최종 결론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정상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이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 발간하신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주장을 쭉 하셨는데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시지 예.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일주일 전인 4월 20일 북한 당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전체 북한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 앞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립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군본 담보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핵무기는 북한에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검과 방패, 창과 방패라는 것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명백히 이야기하고 그다음 북한에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 건설로 넘어가기 위한 조치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자처럼 핵실험장 폐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기존 관념과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것이 없었던 것보다는 낫겠죠. 어쨌든 하나의 핵시설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래의 핵 능력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그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북한이 이번에 이 폭파해버린 이 핵시험장을 어느 한때인가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실험장 이제 폭파 장면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핵실험장 앞에 이제 북한이 건설한 건물들도 다 그렇죠. 폭파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약간 이런 건물이 여기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북한은 대단히 추운 나라, 춥고 겨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국가기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할 때는 건설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밖이 춥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 금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걸 몇 차례 걸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시설장 그 보세요. 보면 다 외부로 향하는 문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같은 거를 보면 나무로 이제 지붕에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서 말하면 이건 가건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임시건물이라고 했죠. 임시건물이라는 건 일정한 정도 쓰다가 결국은 폭파해서 없애버린다. 그런데 핵과 같은 이런 핵 개발에 진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으로서 핵실험장에 그렇게 임시 건물을 건설해 놓겠다. 이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은 어느 한때인가 없애버리고 일정한 정도 핵실험장하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이 준비해온 시설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좀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남북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해외 식당에서 탈출해서 들어온 우리 여종업원들이 자진 입국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들에서 인터뷰를 이제 하자는 제기를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을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고 친딸이나 친동생 또 친조카처럼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이 공개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하지 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저는 그들이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에서 그들이 이게 자신에서 들어왔냐 기획 탈북이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거 뭐 검찰에 넘기고 또 보내야 되느니 이거 떠드는 것 자체가 이거 누가 이런 문제를 떠들고 언급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기자님께 기자님 그 지금 그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부인하고 아들하고 앞으로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권한을 누구도 나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 자체를 저는 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부 이제 여권 인사가 태영호가 뭐 북한을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쓰신 책을 보면 이제 상당히 경험한 부분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소외나 감정을 느끼셨는지. 제가 그런 비판을 뭐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이런 뭐 워크숍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제가 접촉해 보다 나면 저희 주장이나 견해를 이제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 상당히 많고요. 우리는 자유민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고 의사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 상대방에게도 말할 권리와 의사표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거의 지금 2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 두 가지 북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북한은 실제한 북한이고 두 번째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북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허구적인 북한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이제 책 얘기 또 조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습니까? 5월 15일 날에 됐기 때문에 20일 보름 정도 됐군요.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 지인들 속에서 북한 책을 써봐야 한국에서 그건 팔리지도 않는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거 책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책을 얻으면서 마음의 힐링도 하고 그렇게 그 해피엔딩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체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북한 책은 무겁고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페이지만 보다가는 마음의 힐링도 안 되고 얻는 게 없어서 다 책을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북한 매장은 책이 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상상외로 책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속에서 저한테 최근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분들까지 있는가 하면 당신이 3층 서기실 사람들 잘 아니까 이 책 홍보하기 위해서 3층 서기실하고 지금 미리 짜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출간식 하자마자 북한이 16일 날 공격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돼서 책이 유명해지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이 과정에서 태정 공사님의 고견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